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오전 발사된 미사일은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데요. 북한 자강도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일본의 머리 위를 지나 4,5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공군 기지가 있는 괌까지의 거리가 3,400킬로미터 남짓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을 향한 도발 수위 역시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모한 도발은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홍익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7시 23분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마하 17의 속도로 동쪽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4,5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고 고도는 970여 킬로미터로 탐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에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른바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5년 만에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7년 9월에 발사된 화성 12형과 비교하면 고도가 높아졌음에도 비행거리가 800km 늘어난 겁니다. 훨씬 더 진일보한 형태로 성능 개량 형태로 만들었던지 정상각도로에서 최대 사거리를 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는 거죠.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공군 F-15K 전투기와 미국 공군 F-16 전투기 각각 4대가 출격해 합동 직격탄 2발을 서해 직도사격장 표적에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개최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확인했고 한미일 3국 안보실장도 공조통화를 하며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오늘 발사된 미사일은 미군 기지가 있는 괌까지 타격할 수 있어서 괌킬러라고도 불립니다. 괌에 있는 미군 기지는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같은 미군의 전력이 대거 배치된 곳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대규모로 출격하는 핵심 기지인 겁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의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북한이 화성 12형 탄도미사일을 마지막으로 발사한 건 지난 1월 말입니다. 조선동의 상으로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검수 사격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사거리를 최대한 줄이는 고각 발사를 해 일본 서쪽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대 사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상 각도로 발사해 일본 열도를 지나 4,5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습니다. 일본 미군 기지는 물론 평양에서 3,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령 괌에 있는 앤더슨 기지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입니다. 이들 기지는 북한이 핵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 출격이 예상되는 항공모함과 전략 폭격기 같은 미국의 확장 억제 전력이 대거 포진한 곳입니다. 때문에 이른바 괌 킬러라고 불리는 화성 12형 발사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한미 간 확장 억제 공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집결하는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하고 상당 수준의 능력을 확보했다고. 5년 만에 일본을 가로지르는 미사일을 쏜 건 최근 한미와 함께 동해에서 북한 잠수함 추적 탐지 훈련을 한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단거리 미사일을 시작으로 2월부터 5월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6차례 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한미 훈련 기간 중 도발을 자제했던 관례를 깨고 지난주엔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쏘는 등 강대강 무력 시위가 결국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무력 강화가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가 한미일이 아니라 북한 자신임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다음 달 8일 미국 중간선거 전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가운데 그 전에 잠수함 발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추가적인 전략적 도발을 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건 5년 만입니다. 일본은 발사 4분 만에 미사일 경보를 울리며 긴급하게 대응했습니다. 미사일이 지나간 홋카이도와 인근 지역에서는 지하철과 열차 운행이 10분간 멈췄고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상공을 넘어 한참 더 날아갔습니다. 일본은 긴급히 대응했습니다. 북한 자강도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지 불과 4분 뒤인 7시 27분, 일본의 미사일 발사 경보인 엠넷과 함께 전국 재난경보인 J-얼럿이 신속히 작동했습니다. 아오모리현, 호카이도는 물론 이와테현까지 긴급 문자가 발송됐고 지하철과 철도는 10분간 운행이 멈췄습니다. 朝のアラームがすごい子どもたちを学校に出さ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でちょっと不安な感じで出てきました。 해당 지역엔 건물 안에 머물거나 지하로 대피하라는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어린 학생들은 집에서 대기하다 상황 종료 이후에 등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곳곳에선 출근길에 신문 호해가 배포되는 등 이른 아침에 탄도미사일에 일본 열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의 상공을 지나간 건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소식 직후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위를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我が国上空を通過し太平洋上に落下したとみられます。最近の度重なる弾道ミサイルの発射に続く暴挙であり、強く非難をいたします。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항공기와 선박, 원자력 발전소 등의 직접적 피해나 낙하물로 인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엔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자위대의 요격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등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미국도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군 당국이 일제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자, 이용주 특파원, 미국 정부가 늦은 밤 시간에 긴급하게 성명을 낸 걸 보면 이번 사안을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네, 미국 동부 현지 시간으로 밤 10시 50분에 나온 이례적인 심야 발표였습니다. 지난 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4년여 만에 재개했을 때도 미국이 새벽 시간에 규탄 성명을 낸 전례가 있었는데요. 당시의 준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무모하고 위험한 북한의 결정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불법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고요. 국무부는 한일 두 나라 외교장관과의 통화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라는 걸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더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다음 달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게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네, 이번 미사일 발사가 결국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점차 그 도발 강도를 올려가는 수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미사일은 괌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두면서 북한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고 미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국무부 관계자는 사실상 이제 정치적 결정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군 전략사령부에서 열린 북핵 토론회에서도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Is there any comment on the next seven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That I think the North Koreans will definitely conduct at least a seventh nuclear test, maybe a seventh and an eighth nuclear test, but they will look to test a tactical nuclear weapon. I think November is realistic. 중간 선거는 11월 8일인데요.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될 만한 요소를 최소화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관리되지 않는 북한이란 요소에 대한 고민이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한미는 빈손 외교, 한일은 굴욕 외교라며 파상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야당과 언론 탓에 폄훼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첫 국정감사. 질의 시작도 전에 여야는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참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진 장관에 대한 회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더불어. 외교장관을 상대를 못하시겠다면 차관에게 질의를 하세요. 우리는 장관에게 질의를 할 테니. 말싸움 끝에 중단된 회의는 오후에 재개됐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동영상 상영을 놓고 또다시 파행을 빚었습니다. 간사간에 협의를 하세요 지금. 아니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결국 오후 늦게 시작된 국감에서 야당은 이번 순방 외교로 얻어낸 성과가 도대체 뭐냐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계속 뒷골밑 쫓아다니고 바이든이 무슨 어린애 만나는데도 옆에 서 있고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여당은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진전, 투자 유치까지 외교 성과를 폄훼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굴욕적이고 성과가 없었다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 자, 33개월 만에 단독 면담이었죠. 특히 비속어 논란을 언론과 야당이 키워 문제라고 화살을 돌리면서 공방은 가열됐습니다. 우리 MBC가 엉터리 방송을 하고 이 내용을 왜곡해서 세계 만방에 뿌렸기 때문에 외신들이 그걸 인용해서 저런 택도 없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외신들도 보도를 쏟아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MBC의 꼭두각시고 MBC의 보도에만 의존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에선 국정감사 전에 대통령의 사과가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고 이번 순방에서 그래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 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일반 원칙이라며 사실상 감사원 조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빨리 조사받으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외교 참사와 비속어 논란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정치 탄압이자 보복 감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해 피격 사건의 진상규명은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반 원칙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조사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성역 없는 조사를 내세우며 윤 대통령의 발언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저는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감사원도 입장문을 내고 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미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상급자인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이 본격화됐다며 독재 정권의 공포 정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 감사를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 여권이 불리한 국면을 바꾸기 위해 전직 대통령 감사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과 외교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 보려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갈수록 후한무치, 목불인견이라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 앞 1인 시위에 이어 국회에서 윤 대통령 규탄 대회까지 열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됩니다. 적극적인 강제 조사를 촉구합니다. 무도함의 맨 앞에 감사원이 정말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저희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요구는 국정감사 내내 공방의 소재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시의원을 불러서 고발 취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시의원이 MBC가 자막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MBC 사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오전 해당 시의원을 불러 1시간 반 동안 고발 취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막이 없었다면 바이든으로 들었을 국민은 없었을 것이라며 MBC 보도를 한미동맹을 훼손한 허위 방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순방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명백히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MBC에 대한 자료 요구를 비롯해 강제 수사 여부 등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촛불행동 등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면 누구나 비속어와 바이든을 알아들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고발은 전형적인 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매체의 TV조선까지 다 인정하고 보도했던 것을 이제 없었고 바이든도 없었다고 내놓고 거짓말하는 꼴이 제2의 워터게이트를. 경찰은 양쪽의 주장이 정반대지만 규명해야 할 사실관계가 같은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이 사건도 같은 수사팀에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 서부지검으로 이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명예훼손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혀 이 사건도 경찰로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고발에 대해 MBC는 모든 언론이 똑같이 보도한 내용을 두고 한 언론사만을 고발한 것, 보도 책임자들과 사장을 무더기 고발한 것 모두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 절차에 나섰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건의 쟁점은 뭔지, 또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나세훈 기자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MBC 박성재 사장 등 임직원들이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MBC 보도가 가짜 뉴스라고 못 박았습니다. 언론사가 또 가짜 뉴스로 한미 간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일도 있었고, 이 주장대로 MBC의 자막이 허위 사실인지 따지는 게 수사 첫 단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문제 발언 중 욕설 부분에 대해선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기억 못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뒷부분 바이든 혹은 날리면 대목은 국민 상당수도 바이든으로 인식해 이를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복수의 현직 검사들도 입증 방법이 마땅치 않다, 허위 사실로 단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MBC가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막을 적극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MBC 임직원들이 고의로 자막을 왜곡했는지 여부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하려면 바이든으로 들리지 않는데 그냥 바이든으로 가라 지시를 했다든지 구체적인 정황까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외교 능력, 그리고 이제 외교 과정에서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공적인 토론을 야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허위성, 고의성을 모두 입증해 MBC 임직원들을 법정에 세운다 해도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이 공적인 외교 순방 중 장관을 상대로 한 발언에 대한 보도를 처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다수 법조인들의 평가입니다. 칠링 이펙트처럼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이 또 대통령 비판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익명을 요구한 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주 좁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오래된 경향이라며 형사처벌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과 이를 보도한 MBC를 고발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국제기자연맹이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외신 기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들어봤는데요. 매우 위험하다, 독재 정권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엄중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언론인 단체인 국제기자연맹 IFJ가 한국의 여당은 MBC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IFJ는 국민의힘이 MBC에 위협적인 공개적, 법적 공격을 하고 있다며 MBC와 한국 언론에 대한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often see the defamation charges against outlets work to silence independent and critical reporting. 한국을 취재해온 외신 기자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언론사와 기자 고발. 광주 민주화 항쟁을 탐사보도로 전했던 팀 셔록 기자는 터무니없는 짓이지만 언론의 비판 기능에는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filing a lawsuit against a media organization just for reporting what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said is kind of an outrageous thing. I think that can have a dampening effect on, reporters. 익명을 요구한 서울주재 외신 기자는 대통령실이 취재 경위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것은 언론을 통제하려는 경박한 시도로 옹졸하고 얄팍하게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비속어 발언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것에 대해 가디언, 뉴욕타임즈 등의 한국 관련 기사를 써온 프리랜서 기자는 다른 정치인들에게 악용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Also believe it is very dangerous and a slippery slope when politicians attack the media by accusing them of spreading fake news just because they are unhappy with the content of the report. 가짜뉴스 공세는 프로파간다, 즉 선전선동으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수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ffective kind of propaganda method. If you say it, if a president says it over and over again, like our former President Trump did, he has a lot of loyal followers who believe him. So it's a little bit of a dangerous technique. 국익을 위해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 베테랑 외신 기자는 민주주의 정부가 할 소리는 아니라고 혹평했습니다. If you have a government telling press not to report things which may be embarrassing for that government, that's not democracy, that's a very different kind of governance. 그리고 이 같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은 MBC 한 곳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외신 기자들은 읽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the rhetoric that these politicians are using evokes memories of dictatorship days, and one cannot help but ask which media will be next.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네, 오늘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위조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 앞서 표절 의혹을 받았던 학위 논문 외에도 전혀 다른 분야의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설모 씨 등 3명이 써서 한국체육학회지에 게재한 논문과 2009년 김건희 여사가 한국 디자인 트렌드 학회에 발표한 논문. 분야가 전혀 다르지만 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과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이 디지털 콘텐츠로만 달라졌습니다. 연구 대상의 숫자도 290명으로 같습니다. 다만 골프 연습장 논문에선 남자가 182명, 여자가 108명, 김 여사의 논문에선 남자가 108명, 여자가 182명입니다. 연령대별 숫자도 순서만 바뀌었을 뿐 똑같습니다. 각기 다른 저자들이 쓴 2005년 부동산 광고 논문과 2008년 무용공연 논문. 이 논문들에 등장하는 연구 대상과 수치가 김건희 여사가 역시 2009년에 쓴 디자인 관련 논문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김 여사가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출처 표기 없이 활용하거나 일부 변형해서 만든 표절 논문을 넘어서 완전히 허위로 없는 실험 연구를 한 것처럼 조작한 위조 논문입니다.
서 의원은 김 여사가 해당 논문들을 연구 실적으로 활용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가 논문 검토를 의뢰한 교수 2명도 연구 부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직 39명, 사무직 84명, 심지어 결혼 유무의 기혼과 미혼도 동일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분야의 논문을 완전히 베끼는 경우는 또 처음 보거든요. 수치가 이렇게까지 비슷한 실험 결과가 나오는 건 정말 어렵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가 당시엔 공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개인의 논문에 대한 검증 책임은 논문을 실은 학회 측에 있다고 답했고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자, 오늘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곳곳에서 여야가 전방위적으로 충돌했는데요. 상임위마다 고성이 오갔고 양 당이 피켓 시위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국감 시작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국감장에서 골프 약속을 잡는 문자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장. 민주당 의원의 첫 질의부터 윤석열 정부의 거짓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명단 파기했다. 그 거짓말이었고. 다 사실 대통령께서 저렇게 욕설하고 비속어 논란 일으키는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난다. 그 거짓말을 누가 믿습니까? 거짓말 정보로 몰아붙이는 그런 말씀들은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면서 엄격한 주의를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 의원 발언을 왜 통제하느냐를 놓고 고성과 막말이 오갔습니다.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지금. 누구한테 버르장머리라 그래요 지금? 어디가 감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어느 감이라.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발언을 실제 들려준 뒤 어떻게 들리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장관님, 바이든으로 들리세요? 날리면으로 들리세요? 글쎄요, 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 국감장에선 여당은 민생 국감, 야당은 정치 탄압이라 적힌 피켓을 각각 노트북에 붙이며 신경전을 벌이다 국감 시작이 50분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방위에서 국감 첫 데뷔전을 치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을 놓고 국방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고 대통령실 이전이 뭐 일이 중요하다고 이 국방부 관련 부대들 이전하느라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써야 됩니까? 1조 원이라는 그 말씀은 아니라는 제가 말씀을 질문은 드리고, 맞다고 보시냐 부적절하다고 보시냐입니다. 저희들은 그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거듭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사살당하고 시신까지 소외를 당했는데 그때까지 6시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도대체 구조를 위한 조치가 하나도 없었다. 간접 살인이나 살인 방조와 마찬가지다. 산자부 국감장에선 장관 업무 보고 도중 골프 약속을 잡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골프 약속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고 정 의원은 몇 달 전 잡힌 약속을 잠깐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한밤 택시 잡기 대란. 코로나 거리두기가 끝난 이후 늦은 시각 도심에서 택시 잡는 게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손님이 줄자 택시 기사들이 생계를 위해 배달이나 택배 업계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오늘 떠난 택시 기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올리고 개인 택시를 며칠에 하루씩 강제로 쉬게 하는 제도도 50년 만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 외 대책들까지 먼저 홍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전히 풀린 뒤 시작된 심야 택시 대란. 밤 10시에서 새벽 3시 사이 호출 앱으로 택시를 부를 때 성공률은 5번에 1번꼴입니다. 돈 추가로 내도 잡히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기본 요금을 좀 더 올리면 좀 사실 부담스럽긴 한데. 코로나 이후 서울의 법인 택시 기사는 3만 1,000명에서 2만 1,000명으로 무려 10,000명이 줄었습니다. 배달, 택배 같이 돈을 더 많이 주는 일로 대거 떠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떠난 택시 기사들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현재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이달 안에 5,000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호출료는 탄력적으로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서울 강남역에서 밤 12시에 호출하면 가장 높은 호출료가 적용되는 식입니다. 무료 호출도 물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출료를 내면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알 수 없게 하거나 가맹택시는 아예 강제 배차하게 했습니다. 호출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요금만 오르고 국민들의 배차 성공은 별 변함이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그 시행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개인 택시를 강제로 쉬게 하는 부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서울은 이틀 일하고 하루 쉬게 하는 3부제를 하는데 1973년 석유파동 때 시행한 이후 거의 50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또 택시기사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심야 시간에만 일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 근무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호출료 인상에 이어 서울시가 심야 할증 시간대를 밤 10시로 당기고 기본요금과 할증요금도 다 올릴 예정이어서 택시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표한 정도의 대책이면 정부 기대대로 떠난 택시기사들이 다시 돌아오고 택시 대란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정부 대책을 뜯어보니 호출료를 올려도 정작 법인 택시기사들에게 실제 돌아가는 몫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서 박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택시 요금은 OECD 평균의 38%, 매우 싼 편입니다. 이게 가능한 건 법인 택시 기사들의 월급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을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정부는 호출료를 올리면 떠났던 택시 기사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이미 카카오 같은 플랫폼 가맹 택시들은 심야 호출료로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3,000원 가운데 절반은 플랫폼이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나머지 절반도 법인 택시의 경우 회사와 택시기사가 4대 6으로 나눕니다. 호출료 3,000원 가운데 택시기사가 가져가는 건 900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걸 올린다고 다 기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회사하고 또 얼마 논하기 때문에.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심야 택시난의 큰 원인이 기사들의 실질적인 수입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탄력을 줄 호출료는 대부분이 택시 기사에게 배분이 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플랫폼 수수료나 회사와 택시기사의 배분은 손댈 수 없고 플랫폼 가맹 택시에 한해 플랫폼에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타다나 우버 같은 운송 사업에 대한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타다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로 규제법이 만들어지면서 2년 전 사실상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매출액의 5%를 기여금으로 내게 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오늘 오후 카카오톡에서 약 18분 동안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2시 14분부터 32분까지 메시지 보내기와 받기, PC 버전 로그인 등이 원활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카카오 측은 내부 시스템 오류로 장애가 발생했고 긴급 점검을 통해 서비스가 정상화됐다면서 불편을 겪은 모든 분들께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현대백화점과 농협은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뒤 세 번째 압수수색으로 이제 후원금을 낸 모든 기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당초 두산건설 한 곳만 문제가 된다고 본 경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검찰이 사실상 후원기업 전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나선 셈입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현대백화점 서울 압구정 본점과 경기도 성남 판교점, 판교의 대형 상업시설인 알파돔시티, 그리고 농협은행 성남지부 등 모두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대대적인 압수수색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FC를 후원한 6개 기업 중 두산건설만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말 네이버와 차병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나머지 3곳까지 사실상 전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후원금을 낸 기업들은 각각 성남시와 현안이 걸려 있었습니다. 5억 5천만 원을 후원한 현대백화점과 5억 원을 낸 알파돔시티는 개점을 반대하는 주변 상인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36억 원을 후원한 농협은 2조 3천억 원대가 되는 성남시 금고 계약에 연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비서실장이 현안을 해결해주고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100억이 넘는 돈을 저희가 어떤 영업 방법으로 그거를 유치하겠어요. 정 실장께서 주도하셔갖고 해주셨으니까. 검찰은 이미 두산건설을 재판에 넘겼는데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두산건설은 성남시의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공문에 성남FC 후원을 검토하겠다고 적은 게 대가성 후원의 유력한 증거가 됐습니다. 검찰은 다른 기업들도 민원과 연계해 성남FC 후원을 결정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어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까지 차례로 소환 조사하는 게 예정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지난 5월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는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현역 군인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시작됐는데 피해 여성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과 음성도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김현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5월 15일 새벽 경기도 파주의 한 군인 아파트에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여성이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오고 상의를 벗은 남성이 여성의 뒤를 쫓아갑니다. 잠시 뒤 남성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여성을 끌고 들어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여성은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버텨보지만 남성은 기어이 여성을 끌고 갑니다. 약 10분 뒤 같은 CCTV, 바닥에 핏자국이 보이고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전날 30대 여성 김모 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육군 상사인 전 남편의 집을 찾았습니다. 전 남편이 자녀들과 만나는 면접 교섭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두 아이가 잠든 뒤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돌변했습니다. 오늘 다 같이 죽을 계획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이제 끝났구나. 극단적인 살해 협박 속에 전 남편의 구타와 성폭행이 반복됐습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반드시 나와서 보복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신고해서 교도소 가잖아. 나오면 반드시 죽인다. 그거 아나? 범죄자도 진짜는 주소주의가 되더라. 죽음의 공포를 느낀 김 씨는 전 남편이 아이를 재우러 방을 나간 틈을 타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1층 현관을 나가자마자 붙잡혀 끌려왔습니다. 비명을 들은 옆집 부부가 나와 경찰에 신고하고 전 남편을 진정시켰지만 전 남편은 순식간에 다시 집으로 들어와 흉기로 김 씨의 몸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는데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또 얘한테 죽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김 씨는 생명은 건졌지만 신장 등이 심하게 파열돼 수술만 4차례 받았습니다. 전 남편은 군경찰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김 씨는 영정사진까지 찍어둘 정도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수사한 군 수사기관의 행태가 이상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단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제출하겠다고 한 녹음 파일 등 증거도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재판이 시작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군 검찰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입니다. 사건 발생 사흘 뒤인 5월 18일 병원 중환자실에 있던 김 씨를 찾아온 육군 수사관은 진술서를 써달라면서 여군 수사관도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때 수사관에게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갖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모든 게 다 녹음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잭 하나 꼭 가져와 주시면 돼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여군 수사관은 오지 않았고 군 경찰은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군 검찰도 김 씨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 가해자를 기소했고 김 씨에겐 재판 일정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중순 첫 재판이 열렸는데 김 씨는 그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저는 연락을 시도했지만 검사님은 연락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국선 변호사가 대리해서 중간에서 탄원서도 이렇게 통해서 제출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약간 이상하네요. 변호인이 없어 절차를 잘 모르던 김 씨에게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변호사를 써서 전 남편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늘린다면 나중에 출소 후에 찾아와서 보복할 만한 그 사유를 하나도 만들기 싫은 거예요. 법이 날 지켜주겠지 하고 법을 믿었어요. 피해자 측의 공소 제기 여부는 물론 공판의 일시와 장소, 피고인 구속 여부 등을 신속히 통지하도록 돼 있는 군사법원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전 남편의 군 동료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쓰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동료 군인들이 탄원서를 써주고 있어요. 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해줘야 된대요. 피해자 조사가 왜 없었냐는 질의에 육군 측은 사건 초기 피해자가 치료 중이었고 피의자가 범죄 행위를 자백해 별도의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에야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난 군 검사는 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사과한다며 모레 조사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대통령 풍자 만화인데요. 최근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작품에 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주제를 다뤄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게 그 이유인데 조국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 기관실에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뒤로 법복 입은 사람 넷이 머리 위로 대검을 든 채 서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윤석열차란 제목, 작금의 상황을 풍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2등상인 금상을 차지한 한 고등학생의 작품입니다. 평가위원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방송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 작품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 점수를 주셔가지고 이 그림이 온라인과 SNS를 통해 뒤늦게 화제가 됐는데 문체부가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문체부는 행사 취지에 어긋나게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 전시했다며 진흥원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 102억 원이 진흥원에 지원되고 있고 공모전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정한다면서도 정부 지원을 받으며 정치색이 담긴 작품에 상을 주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문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만큼 조사를 통해 예산이나 명칭 사용 등 정부 지원 사항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논란은 국정감사장으로까지 튀었습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해당 그림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림만 봤을 때는 뭐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보통의 그 비평,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처 대응을 참고해주기 바란다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은 동생의 출연료를 비롯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요.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 등 가족과 대질 신문을 하려고 검찰청에 출석을 했다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박 씨 측은 그동안 형의 편을 들어오던 아버지가 박 씨를 보자마자 발길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한 남성을 들것에 태워 119 구급 차량에 옮겨 싣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 청사에서 아버지에게 폭행당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박 씨는 구속된 친형과 형수 또 아버지까지 가족들과 대질 조사를 받으려고 검찰청에 출석한 상태였습니다. 박 씨 변호인에 따르면 아버지는 박 씨가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왜 인사를 안 하느냐, 흉기로 해치겠다고 고함치며 발로 박 씨의 정강이를 차고 몸을 밀치며 위협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박 씨는 그동안 아버지와 가족을 누가 먹여 살렸느냐며 울부짖다가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 씨 측은 아버지의 폭언과 위협이 처음이 아니었다. 검찰에 주의를 부탁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치로 막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아버지가 너한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망치를 들고 찾아갔겠냐, 반성해라. 이에 대해 검찰은 특별한 신변보호 요청을 못 받았고 80대 아버지가 50대 아들을 돌발적으로 때릴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생만 관리하는 1인 기획사를 세운 형은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박 씨 측은 아버지가 자신이 돈 관리를 했다며 형을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경제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딸 이런 관계는 설사 재산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박 씨 측은 이번 폭행에 대해 아버지를 고소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확한 횡령액 등을 추가 확인한 뒤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검찰은 디스크 파열과 협착 등 치료와 수술을 위해서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의 입시 부정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비만 왔다 하면 상수도에서 흙탕물이 나와서 편히 먹지도 또 씻지도 못하는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인근의 골프장 공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런 불편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황구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싱크대에서 갈색빛 수돗물이 흘러나옵니다. 화장실 세면대도 마찬가지. 변기에는 아예 진흙을 풀어놓은 듯 갈색물이 고여 있습니다. 갑자기 흙탕물이 돼버린 수돗물 때문에 씻기는커녕 밥도 못 지어 먹는 주민들이 허다합니다. 밤에 비가 많이 와서 밥을 아침에 지려고 물을 틀으니까 흙탕물이 엄청 많이 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마을 사람들의 식수원인 간이 상수도에 가봤더니 20톤 규모의 물탱크에 흙탕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을이 위치한 원주 신림에는 하루 동안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는데 비만 오면 물탱크에 흙탕물이 차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골프장 공사 현장에서 발파 작업을 시작한 이후 이런 흙탕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봄부터 마을 주변 산 중턱에서 25만 평 규모 골프장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암벽을 깨는 발파가 시작된 석 달 전부터 비만 왔다 하면 흙이 섞인 수돗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약 한 횟수로 20년 가까이 이 물을 우리 마을 주민들이 먹고 있었지만은 그동안에 이렇게 한 번도 흙탕물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골프장 관계자는 발파 때문은 아니지만 공사로 발생하는 흙먼지가 간이 상수도를 오염시킬 수 있다며 해당 마을의 새로운 식수원으로 사용할 별도의 지하 관정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경북 구미의 휴대전화 유리필름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서 공장 안에 있던 직원 130여 명이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은혜 기자, 지금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불이 난 지 3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시뻘건 연기 기둥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제가 불이 난 공장과 200~300m가량 떨어진 공장 정문 앞에 서 있는데요. 밤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치솟는 시커먼 연기 기둥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매캐한 연기도 느껴집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하고 소방 인력 116명과 차량 47대를 동원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났다는 신고는 오늘 오후 5시 25분에 최초로 접수됐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 안에 있던 직원 130여 명이 전원 긴급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3명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난 곳은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유리필름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건물 6개 동이 있는데요. 가연성 물질, 화학제품이 많은 탓에 지금까지 건물 1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불은 공장 내부에서 시작됐는데 화재 원인은 아직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다른 건물로 옮겨 붙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진화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인명피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를 마친 뒤에 정확한 화재 규모와 화재 원인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기관들이 함께 옮겨가면서 발생한 비용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청와대에 있던 소방대 이전에 11억 원이 넘게 쓰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돈은 서울시 예산 가운데 예비비에서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호스가 청와대 건물을 향해 물을 뿜어냅니다. 청와대에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한 모의 훈련으로 청와대를 전담했던 소방대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청와대 소방대의 상급 기관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7월 시의회에 보고한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2022년 2분기 예비비로 11억 4,900여만 원을 사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유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소방대 동반 이전, 사무실과 대기실, 소방차고를 새로 설치하고 비품 취득과 이사 비용 등이 든다는 겁니다. 예비비 사용과는 별개로 청와대 소방대의 인력과 장비도 늘어났습니다. 집무실과 관저가 함께 있었던 청와대와 달리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소방대 근무지가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용산 집무실에 33명, 한남동 관저에 12명이 배치됐는데 종전보다 10여 명 늘어났습니다. 청와대 소방대는 10층 건물인 용산 대통령실 특성을 감안해 고가 사다리차와 화학차, 소형 펌프차도 추가로 도입하기로 해 관련 예산이 추가로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국가 예산뿐만이 아니고 지자체 혈세까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경비단에 의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누락된 것입니다. 앞서 청와대에 있던 경찰 경호부대인 101, 202 경비단 이전 때도 경찰청이 급식비 예산 등을 전용해 15억 원을 냈습니다. 모두 청와대 이전 예산으로 당초 발표됐던 496억 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청와대 이전 예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비와 소방 예산도 전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통령실이 이전 비용을 부실하게 책정했다는 지적이 다시금 나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경찰이 반년 동안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를 대대적으로 단속했는데 50명이 넘는 마약 사범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10대에서 20대였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울진의 한 주택, 한쪽에 있는 창고에서 대마 40주가 자라고 있습니다.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 온도와 습도,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마를 재배한 40대 남성은 대마초를 만들어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팔았습니다. 결제는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이나 가상자산으로 거래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공급책 주거지를 급습해 마약 1,350g을 찾아내고 판매대금 9천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를 압수수색해 구매자까지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6달 동안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유통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53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SNS 등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와 클럽 등 생활 속 마약류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 사범 중 46%가 10대에서 20대였습니다. 지난 2017년 검거된 마약 사범 중 10대와 20대는 1,500여 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800여 명으로 2.5배나 늘었습니다. 텔레그램 등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사고 파는 경우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적발된 밀수 마약도 모두 1,200kg으로 5년 전보다 18배나 급증해 역대 최대 적발량을 기록했습니다. 마약 밀수 규모가 커지고 마약 사범 나이가 어려지면서 단속과 더불어 예방 교육, 재활치료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가을 별미인 자연산 송이버섯. 그런데 올해는 이 송이 맛보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에 계속된 가뭄에 낮 기온도 높아서 작황이 나빠지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종승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해발 700여 미터 야산, 숲속을 헤치고 오르기를 1시간여. 인적이 드문 소나무 숲 근처에서 드디어 작은 송이 군락을 발견했습니다. 도구를 쓰지 않고 손으로 주변 흙을 조심스럽게 긁어낸 뒤 송이를 캐고 흙을 다시 덮어줍니다. 캐낸 송이는 겨우 4개입니다. 지난달 2차례 태풍이 왔지만 비는 거의 내리지 않았고 낮 기온까지 높아 송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비가 안 온 지가 벌써 한 2달 가까이 됩니다. 그래 놓으니까 평년작보다도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나고 작황이 아주 안 좋아요. 지금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경남과 경북 일부 지역에서 수미한 자연산 송이 물량은 모두 2,600여 킬로그램. 최악의 작황이라던 작년 3,800여 킬로그램보다도 1,200킬로그램이나 더 적습니다. 경매 가격은 1등급 송이를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73만 원까지 치솟아 소비자 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입니다. 물량이 없다 보니 올해 경매도 서둘러 마감했습니다. 보통 10월 중순까지는 수매를 하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너무 적어서 빨리 9월 말에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금송이가 되어버린 자연산 송이버섯.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을의 별미를 맛보기는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최하위인 팀 성적에도 불구하고 특급 유망주들의 존재에 설레고 있습니다. 어제 첫 승을 거둔 문동주 선수의 입단이 예정된 강속구 투수 김서현까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특급 신인 문동주의 올 시즌 마지막 등판은 한화 팬들의 기대를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최주환, 최정에게 시속 150km 중반대의 강속구를 뿌려 연속 3진을 잡아냈습니다. 솟아오른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골끝이 움직임이 좋거든요. 최고 구속이 157km를 찍을 만큼 거침없는 투구도 대단했지만 타순이 한 바퀴 돌자 낙차큰 커브로 상대의 허를 찌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즌 초반과 달리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5이닝 동안 3진 8개, 데뷔 13경기 만에 첫 승을 거두면서 SSG의 정규리그 우승 파티를 저지했습니다. 15승 매년 하겠다고 했는데 14승이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160 가겠습니다. 직구 구속은 물론 회전수까지 국내 투수 최상급 부위임을 확인하면서 신인왕 자격이 유지되는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최대한 다치지 않고 한 시즌을 치르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신인왕 욕심 없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한화 팬들이 설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올해 1순위로 한화에 지명된 서울고 김서현은 국제대회에서 검증을 마쳐 벌써 신인왕 후보로 거론됩니다. 160km가 넘는 빠른 공뿐만 아니라 변화구 제구력도 돋고요. 문동주와 함께 한화 마운드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으려고 가는 거죠. 최대한 빨리 1군에 올라와서 내년부터 바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꼭 팀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하위권만 맴돌았던 한화가 누구나 부러워하는 2명의 유망주 투수를 앞세워 모처럼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가 열렸는데요. 학교폭력 사실을 자진 신고한 박현빈 선수가 KB손해보험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인하대 신호진이 전체 1순위로 OK금융그룹, 한양대 이현승이 2순위로 현대캐피탈의 선택을 받은 가운데 6번째로 KB손해보험에 지명을 받은 박현빈의 학교폭력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박현빈은 중학교 3학년 때 후배들에게 언어폭력과 얼차례를 실시해 출석정지 10일과 전학조치를 받았던 사실을 한국배구연맹의 의무조치에 따라 드래프트 전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KB손해보험의 선택을 받게 된 박현빈은 연맹의 징계가 끝나는 3라운드부터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NBA 프리시즌에서 나온 자 모란트의 360도 회전 덩크슛입니다. 어려운 묘기를 정말 가볍게 성공시키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개천절인 어제부터 내린 가을비 뒤로는 찬 공기가 계속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서울 등 중부지방 곳곳에 역대 10월 강우량을 새롭게 세울 정도로 양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공기가 한층 더 쌀쌀해집니다. 내일 출근길 서울의 기온은 13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대관령도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밤사이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해발고도 1,500m 이상의 강원 산지에는 때에 이른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정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동쪽을 중심으로는 종일 비가 오락가락할 텐데요. 모레까지 강원 영동에는 최고 8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그 밖에 동쪽 내륙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또 현재 바다 날씨가 좋지 못합니다. 동해 중부 전해상에는 풍랑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렇게 강한 물결이 방파제로 밀려들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해안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약하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3도, 대구 15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9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9도, 대구와 광주 22도로 평년 기온은 밑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4일 화요일을 보내드린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